외모적인 결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눈에 두드러지게 있는 한 가지 결점 한 개 꼽아보라고 하면은 좀 머리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에피소드, 엄마한테 공유받은 에피소드가 출산이 아니고 임신을 해가지고 산부인과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한 의사가 이제 검사한 결과 보고 뭐 약간 감탄조로 말했다고 하더라고. 머리가 큰데 하면서 태아의 머리가 큰데 이러고. 근데 일단 제가 90년대 생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다지 사람의 얼굴 크기, 머리 크기에 그다지 민감한 시기가 아니어서 뭐 특별히 큰 결점으로 생각은 안 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애 머리가 크면은 결과적으로 산모가 제일 힘들다는 걸 나중에 출산을 할 때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 뒤지는 줄 알았대. 나타가 뒤지는 줄 알았고, 나중에 이제 신생아가 나와가지고 신생아실에 딱 눕혀 놓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산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면서 신생아 보고 쟤는 100일 됐나 봐. 이게 근데 유전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거든. 엄마는 뭐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머리가 크게 많이 커신 분은 아닌데 아빠 쪽이 좀 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유전을 좀 안 좋게 물려받아서 안타깝게도 모자도 조금 큰 거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있잖아. 지금 순서를 좀 왔다 갔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5단원, 7단원 왔다 갔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폰 놓고 펜 좀 권해줄래? 인간아. 조금 이제 기억이 흐릿해지셨겠지만 니네가 이 단원의 제일 앞쪽에서 배우셨던 거는 뭐냐면은 분열이죠. 세포분열. 세포분열의 종류는 크게 뭐랑 뭐가 있죠? 세포분열 종류 크게 뭐랑 뭐가 있죠? 하나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고, 그거 말고 다른 하나가 뭐가 있죠?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괄호치고 이게 무슨 분열? 이게 이제 감수분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감수분열.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몸 안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장소는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체세포 분열은 오만 때만 돼서 다 일어나. 근데 감수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장소가 저 단원에서 뭐랑 어디랑 어디라고 배웠었냐면 정소라는 곳이랑 난소라는 곳으로 배웠는데 학교에서 이거 다 했다며. 근데 그지? 그러면 완전 생기초과인 내용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지. 알지? 단어들은 다 들어봤지? 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럼 그냥 할게. 그러니까 정소가 뭐야? 남성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기관, 난소가 여성의 생식세포가 이제 만들어지는 기관이고, 남성의 생식세포를 정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일단 이미지로 비교해 줄 수 있는 게 거기 바로 나와 있는데, 정자의 형태가 대가리에 꼬리 달려있는 콩나물과 비슷한 느낌의 비주얼을 띠고 있거든요. 거기에 용어가 안 나와 있고 그냥 단순히 머리랑 꼬리라고 이렇게 순우리말로만 적혀 있잖아. 정자의 꼬리 부분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편모라고 합니다. 편모. 그리고 난자와 다르게 정자는 저 편모가 뭐를 함으로 인해서, 얘가 직접적으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난자와 다르게 정자라는 저 생식세포 자체가 뭐를 할 수 있어?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표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정자가 난자에 비해서 훨씬 더 작고 운동성은 있고, 양분이 없어도 되는 이유는 뭐겠어? 어차피 아이가 발생해야 되는 장소가 여기니까 난자가 훨씬 더 사이즈가 크고 그 사이즈 큰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애가 발생해야 되는 장소가 난자 쪽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포의 크기도 그렇고 들어가 있는 양분의 양도 그렇고 굳이 정자는 준비물 많이 챙겨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준비물을 많이 챙겨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양분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고 다만 이쪽에서 싸들고 가야 되는 건 뭐만 싸들고 가면 된다. 자기가 애한테 넘겨줄 염색체만 남자 쪽에 염색체 몇 개? 정자가 보유한 염색체 몇 개? 23개만 가지고 가주면은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23개 구성이 어떻게 돼야 돼? 22 더하기 X일 수도 있고 22 더하기 Y일 수도 있죠. 정자니까.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성염색체는 생식세포는 성염색체의 종류에 따라서 염색체 구성의 크기 어떻게 이렇게 크게 둘 중 하나로 갈리게 되고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생식세포 22 더하기 X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I의 성별이 여자가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I의 성별이 남자가 되는 식으로 자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 그래서 난자가 크기가 크다고 나와 있잖아. 난자가 크기가 크다. 크기가 크다. 구체적으로 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 양분이 들어가 있는 장소를 세포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정자는 양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포질이라고 할 만한 것도 딱히 쓸 필요가 없는데 누구는 난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커야 된다. 세포질을 큼지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관의 이름에 대한 기관의 부위별 이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지 되는데 정소라는 자리가 저기야.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고 간단하게 생성되는 장소가 여기고 생성을 저기서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배출을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 배출구까지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출구까지 이동하는 통로를 뭐라 그러고? 수정관이라고 그러고 부정소는 뭐 그다지 문제 출제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정소난소 비교했을 때 주로 출제 소재로 사용되는 거는 이름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 그러면 헷갈리는 포인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시험에서 출제할 만한 소재야. 양쪽 비교해봤을 때 뭔가 이름이 저기서 헷갈릴 것 같다 느낌이 드는 게 어디야? 수란관이랑 수정관이야. 수정관, 수란관. 그래서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어디고 야!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어딘지 기억 잘 해놔. 난자가 이동하는 게 어디라고? 수란관, 수정관. 수정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출제될 만한 내용은 1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일단 아이가 만들어지려면 애가 태어나려면 먼저 뭐부터 전제가 돼야 돼? 정자하고 난자가 먼저 만나야 돼. 정자하고 난자가 만난다. 구체적으로는 정자가 난자에게 콕 들어간다. 그런 현상을 생물학이라고 해야 될지 의학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부른다? 수정이라고 부른다. 수정. 그리고 앞에 이제 배란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 배란이라는 거는 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냐면 난자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개수를 비교하면 여기가 대략 한 달에 한 개씩 나오고 여기가 이제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꼴랑 이제 한 달에 한 개씩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를 가지고 싶은 신혼부부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배란일이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애를 만들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산부인과에서 다 컨설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배란이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 건강한 난자에 건강한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수정이 됐어. 수정이 되면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즉 정자하고 난자가 합쳐져 있는 상태의 세포를 수정란이라는데, 수정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되게 빠르고 격렬하게 해줘야 돼요. 왜? 여기서 되게 세포 발생 초기에 빠르고 격렬한 세포 분열이 먼저 선행이 돼야 나중에 대략 10개월쯤 지나서 성공적으로 뭐가 태어날 거니까, 베이비가 태어날 거니까, 머리가 너무 큰데? 애가 태어날 거니까. 절차의 이름들은 그냥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수정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수정한 다음에 이 수정란이 매우 빠르게 체세포 분열을 해줘야 되는데, 수정란이 일으키는 매우 빠른 속도의 체세포 분열,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 난할이라 그런다. 난할. 그림으로 함께 보아요. 그림으로 보면 저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난소에서 배란이 됐어.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졌어. 난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수란관을 타고 자궁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자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들어온 외부에서의 정자하고 결합을 하게 돼. 그래서 입구 부분에서 이미 뭐가 만들어져 있어? 이미 입구 부분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져 있죠? 예? 수정란 만들어져 있죠? 수정란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어디를 통과하면서 자궁에 이르는 길, 이 중간 경로를 통과하면서 그 중간 경로 모든 장소에서 일으키게 되는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쭉쭉쭉 나아가는 이러한 세포 분열 과정, 저거를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저거를 다 통틀어서 난할이라 그런다. 순서만 기억해라. 순서.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저기서 제일 앞 군데에서 수정하고, 수정 일어난 다음에 그 중간 과정에서 뭐하고? 난할하고, 난할이 완료된 시점이 되었을 때 딱 이렇게 경로 다 뚫고 나와서 수란관 다 지나서 자궁으로 내려온 수정란이 어디에 딱 들어가야 된다. 자궁에 들어가서 자궁벽에 탁 하고 붙어줘야 돼. 그 붙는 절차를 뭐라고 부르고? 착상이라고 부르고, 착상이라고 부른다고. 저기에서부터 대략 일수가 며칠 정도 지나면 266일 정도 지나면은 그때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때 출산이 된다고 얘기를 한다. 산부인과에서 출산 예정일 계산할 때는 있잖아. 산부인과에서 출산 예정일 계산할 때는 이제 261일이라고 하는, 착상 이후로 266일이라는 게 가장 평균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산모들의 출산하기까지 걸리는 개월, 그 일수거든요. 여기에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12일까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일까지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가 출산되기까지 필요한 개월수 몇 개월? 상식적으로. 야, 상식적으로. 내가 10월생이야. 10월생이면 이제 내가 신생아가 되기 위해서 내 수정란이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그로부터 몇 개월 전이라고 보통 일상적으로 얘기를 해. 드라마 같은 거 볼 거 아니야. 몇 개월 정도? 10개월 정도죠. 10개월. 그 10개월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다? 266일에서 플러스 12일 하면 딱 며칠이 나오기 때문에 280일이 나오기 때문에 30일, 31일 이런 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도 대략 10개월쯤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고, 일반적으로 대략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착상 이후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일수로 며칠이기 때문에 266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 수정과 발생이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아이가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여러 절차들 순서만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난할, 착상, 발생 순서로 하고, 다만 어느 정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과정상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에 필요한 각 단계에서의 날짜 간격, 시간 간격을 좀 알아주세요 하는 게 이 단원의 존재 목적이니까 몇 가지 외워야 되는 거. 착상이라는 현상은 수정 후 약 시간 몇 주쯤 흘렀을 때, 일주일쯤 흘렀을 때 되고, 저 착상 이후로 다시 말하는데 출산까지 며칠? 266일. 이 소모가 되면은 나중에 아이가 출산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되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제 이 난할이라는 게 뭔지 이 하이탑이라는 교재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은데 조금 더 사실 다른 오투라든지 다른 시중 교재에는 보통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할게. 자, 난할을 해야 되는 대상은 뭐랬어? 아까 무슨 란? 수정란이 해야 된다 했어. 정자, 난자가 지금 막 만난 시점에 굉장히 초기 단계의 세포가 아주 빠르고 격렬하게 뭘 해야 된다고? 아주 빠르고 격렬하게 체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거. 그걸 난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발생 초기의 수정란이 안쪽에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로 있을 거고 여기에서 지금 막 어떤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는 낌새가 보입니다. 근데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으니까 감수 분열 같은 좀 복잡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 하나도 없이 그냥 저 단계에서 한 텀 지나면 어떻게 되면 돼? 안쪽이 심플하게 이진법으로 분열이 되면 돼. 그지? 저기 나와 있는 게 그거야. 이세포배라는 게 뭐야? 이세포배라는 건 뭐야? 되게 간단하게 딱 수정란이 난할 몇 번 했을 때의 결과물. 난할 딱 한 번 하고 난 직후의 결과물. 그거를 이세포배라고 하거든. 살면서 쌍둥이 본 적 많죠? 종종 보죠.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사실 부산에 살 때는 거의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 동네 와가지고 쌍둥이를 본 케이스가 한 5번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애들만 수강생들만 5번이 넘어가고 희한하게. 근데 이제 대부분 봤던 쌍둥이들이 다 또 일란성은 없고 전부 다 이란성만 있었거든. 일란성, 이란성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난할에서 발생하는데 난할을 처음 할 때 이세포배를 만들 때 안쪽의 세포 분열은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었다시피 굉장히 격렬하고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격렬하게 일어나는 건 좋은데 격렬하게 일어나다가 격렬하게 일어나는 도중에 아예 어디까지 포함해서 찢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생기냐면 수정란의 가장 바깥 경계선까지 같이 말려 들어가서 이세포배가 쪼개질 때 아예 뭐 자체가 수정란 자체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생기거든요. 수정란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분열이 된다고? 그러면 이 순간 수정란의 경계선 자체가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말려 들어간 순간 왼쪽에 이 생명체와 오른쪽에 이 생명체는 지금 서로 완전히 무슨 몸이 됐어? 다른 몸이 됐지. 완전 분리가 됐지. 야! 완전 다른 개체가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수정란이 다시 뭐를 거쳐가지고 다시 각자 난할을 거치면 난할을 거친 결과물을 포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첫 분열에서 너무 강하게 쪼개져 버리면 포배가 아예 몇 개가 생겨버린다. 2개가 생겨버리고 저렇게 별도로 발생한 두 페어 포배가 동시에 다 뭐를 해버리면은 동시에 다 모체의 자궁벽에 착상을 성공을 해버리면은 그게 곧 뭐가 된다? 쌍둥이가 되는 거죠.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 지금 설명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쌍둥이를 일란성이라 하게, 이란성이라 하게. 찍어봐! 일란성이라 그래. 맞아요. 일란성이라 그래. 왜 일란성이라 그러냐? 완전히 내용물이 동일할 수밖에 없거든. 완전히 동일할 수밖에 없거든. 왜? 애초에 출발했을 때부터가 유전적으로 완전히 어떤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완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의 란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1란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2란성은 뭐라 하냐면 2란성은 애초에 자궁에 정자가 들어갈 때 그 단계부터 애초에 별도의 두 정자가 동시에 어쩌다 보니까 운 좋게 똑같은 타이밍, 비슷한 각도로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난자에 그냥 정자 내용물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개가 들어가서 각자 또 수정란으로 발전을 하는, 이거는 애초에 정자가 가지고 온 내용물에 따라서 그 수정란의 형태 자체가, 수정란의 내용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애초에 발생하는 수정란의 개수가 자체가 몇 개이기 때문에, 두 개였기 때문에 저런 쌍둥이를 무슨 쌍둥이라 부른다? 저런 쌍둥이를 이란성이라고 부른다. 구분되죠? 결과적으로 착상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난하를 열심히 거쳐가지고 포배 상태에 도달해서 자궁벽에 붙은 이게 곧 자라가지고 애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중간 단계 2세 포배, 4세 포배, 8세 포배는 뜻을 이해해야 돼. 난하를 한 번 거치면 딱 1회 거치면은 수정란이 몇 개로 쪼개진다고? 항상 이진법 따라서 쪼개지니까 난하를 한 번 거치면 수정란 2개 나와야 된단 말이야. 한 번 거쳐서 수정란이 2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의 세포배를 2세포배라고 하고, 그러면 딸세포 4개 나온 걸 4세포배라고 하고, 딸세포 8개 나온 걸 8세포배라 하겠지. 야, 그러면 왜 그건 없는데, 그 다음은 건 없는데 16세포배, 32세포배는 왜 없는데? 라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나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나도 몰라요.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왜 굳이 16세포, 16부터는 자릿수가 2개가 될 때부터는 왠지 안 붙이는 게 맞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런 기준이면 앞에 2세포, 4세포, 8세포도 굳이 있을 필요 없지 않나? 쉽긴 한데, 굳이 이유를 대자면 그런 겁니다. 보통 임신이 안 되는 난임이라고 하는 부부들 있잖아. 난임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난할 초기 단계에서 수정란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16세포배까지 만약에 달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통계적인 경향성이 잡혀 있는데, 보통 애들이 많이 유산이 된다 혹은 그냥 수정 자체가 잘 안 된다 할 때 좌절을 많이 겪는 포인트들이 주로 어디? 저 앞쪽에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여서, 그래서 저 3개 단계는 산부인과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단계다. 그래서 굳이 용어를 지정해 놓은 걸로 일단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16세포배부터는 유의미할 정도일지까지 모르겠는데, 이쪽부터 이제 좀 스테이블해졌다. 그러니까 사실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게 있잖아. 위험하거든요, 모든 단계가. 착상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기껏 붙은 수정란이 다시 이탈을 해가지고 그대로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게 바로 유산이란 말이야. 아무튼 그런 좀 비극적인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제외하고선 보더라도 착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수정란과 자궁벽이 이렇게 한 몸이 되면은 그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태반이라는 게 만들어져. 태반이라는 건 하는 일이 뭐게? 저기에 포배 상태가 돼가지고 자궁벽에 탁 하고 밀착이 된 아이의 씨앗은, 아이의 원재료는 지가 직접 영양소 섭취를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못하지. 출산되기 전까지는 모체에게 도움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통로가 필요해. 무슨 통로? 아이와 어머니 모체를 이어주는,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애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태반이야. 태반을 통해서 모체가 섭취한 영양소가 이 수정란에도 공급이 되고, 나중에 얘가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자궁벽이 이렇게 있을 때 태반이 있고, 태반에
상식선의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애가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전부 다 머리가 어디에 보고 있어야 돼요? 밑을 보고 있어야 돼요? 위를 보고 있어야 돼요? 아래를 보고 있어야 돼요? 모체의 자궁 내에서 만약에 애가 지금 우리 기준으로 직립보행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서 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태반이 여기 있어. 태반이 여기 있을 때 이제 애가 머리가 나오고 팔다리가 나오고 어느 정도 인간의 모양을 갖춰갔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직접 영양 활동을 못 하잖아. 그래서 얘한테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얘의 배꼽 부분과 태반을 연결시켜주는 줄이 한 게 있어야 돼. 그걸 뭐라 그래? 야! 뭐라냐고? 탯줄이라 그래. 뭐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 간접적으로 영양소를 전달할 수 있게 사람 몸이 설계가 되어 있어. 그것까진 좋아. 잘했어. 그러니까 애가 나올 거 아니야. 다 좋은데 저 태반이라는 게 통로의 역할은 되게 잘하는데 필터로서의 역할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란 말입니다. 필터로서 그다지 훌륭하지 못해요. 필터로서 적절히 거를 물질들이 거르지 못해요. 거를 물질들이 거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얘는 단순히 분자량이 뭐한 물질들은 그 분자의 입자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물질들을 면밀하게 분별하지 않고 다 통과시킨다는 단점이 있단 말이야. 분자량이 작아서 애한테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영양소들도 물론 있지.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라든지 아이한테 반드시 공급돼야 될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것들. 이런 애들만 공급되면 참 좋은데 만약에 산모가 임신하고 있는 주간인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술을 만약에 드셨다. 그러면 그 술에 포함되어 있는 뭐가 얘네랑 같이 끌려 들어가는 뭐가 굉장히 비극적이게도 알코올이 끌려 들어가요. 알코올이 신생아에게 들어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은 걸 넘어서서 잘못하면 기형아 나오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이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 이유가 다 뭐 때문이다? 그래서 산모, 임산부한테 웬만하면 태교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절대로 뭐는 드시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산모와 태아를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가 태반이라는 통로가 필터로서 매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처음 알았죠? 근데 별로 알고 싶진 않죠? 적으세요. 19페이지로 가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자궁에는 기본적으로 애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 떠있죠? 자궁을 채우고 있는 그 물을 뭐라 그래? 양수라 그래, 양수.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생아 시절에는 전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와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막 태어난 신생아를 수조에다 넣으면 애 헤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래서 수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같은 좀 불행한 케이스는 신생아 시절에는 분명히 할 줄 알았겠지만 어른이 되면서 수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고 어렸을 때부터 수영 교실 이런 거를 좀 돌려야지 되는데 제가 좀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는 수영장 물에 닿으면 막 피부가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수영을 배워야 될 때 못 배웠거든. 뭐 쓸데없는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6주, 8주, 16주, 24주에 해당하는 사례들 그때 각각 만들어지는 이런 애들 다 굳이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대신 이 표에서 같이 알아주셔야 될 내용은 다른 게 있는데 그럼 봐봐. 신생아가 태어났어. 신생아가 태어났으면 되게 애가 크기는 작겠지. 신생아는 참고로 심장의 크기도 작아. 심장도 작을 수밖에 없고 뇌도 작을 수밖에 없잖아. 그게 정상이잖아. 그러면서 애가 성장기 거치면서 뇌도 커지고 심장도 커지고 골격도 커지고 하면서 점점 인간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애가 일단은 요 단계까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기는 다 갖추고 있는 상태가 됐겠지. 그지? 근데 저 단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게 있어. 모든 장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다
비슷한 시간을 소모하면서 만들어질까 아닐까? 이거 잘 물어봐. 모든 장기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한 시기가 비슷했을까 아닐까? 대답은 당연히 아니옵니다. 당연히 장기도 장기 나름이잖아! 복잡한 게 있을 거고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장기가 있고 막말로 대충 만들어도 상관없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장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건 당연히 뭐겠어? 아까 얘기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겠지. 심장과 뇌 같은 거는 얘는 애가 만들어지는 시기 내내 거의 200일 이상의 시간이 소모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장기들이거든. 대충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심장 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확실하게 훨씬 더 짧은 시기가 걸려도 되는 거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알고 가시면 돼.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장기 이식 같은 걸 한다 그럴 때 장기 이식을 진행한다 그럴 때 혹은 인공장기를 만든다 그럴 때 가장 난이도 낮은 기관이 딱 정해져 있어. 이미 진작에 정복한 분야가 있어. 인간 의료가. 간이 어떻게 막말로 정 안 되면 돼지한테서 뜯어다가 얘한테 이식해도 별 문제 없이 작동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방광이야. 얘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어. 막말로 주머니야. 오줌 들어가는 주머니. 그 이상 그 이하의 역할 진짜 하나도 없거든. 그냥 풍선 비슷한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애한테 만들어질 때도 되게 어떻게 한다?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 알겠죠? 뭐 직접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명성황후 누군지 알죠? 명성황후. 누구 와이프? 역사 못하네. 고종 와이프. 근데 이제 그분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한 1, 2주 만에 죽었다고 하거든요. 애가 태어나놓고 보니까 뭐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그랬냐면 항문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대. 그러니까 배변 활동을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신생아가 배변 활동을 못하면 당연히 몸속에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한 개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게 있는데 저거 착상 후 266일이 아니고 이것만 살짝 수정할게요. 애가 그러니까 난자 정자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 이후로 266일. 착상이 아니고 수정 후 266일입니다. 알겠죠? 야, 부위별 이름만 외우면 된댔다. C가 뭐라고? 정소. 아까 그거 이름 안 말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정소 위에 살짝 씌어져 있는 저기를 부정소라 그랬어. 부정소. 왠지 어디서 본 느낌 나시면 좋아요. 지금 정소라는 거랑 부정소의 관계 보시면서 콩팥과 부신 느낌 나면 좀 좋아요. 콩팥과 부신 뭔지 알죠? 부신이 어떤 호르몬 발생시키는 내분비샘이죠? 에피네프린이라는 거 발생시키는 내분비샘이죠. 그 부신도 딱 콩팥에 어떻게 얹어있죠? 콩팥 주머니가 있으면 콩팥 주머니 위에 살짝 이렇게 얹어져 있는 저 부분을 뭐라고 불렀다? 저걸 신장의 서브다. 그래서 여기를 부신이라고 불렀다. 딱 똑같은 구조다. 정소의 서브, 그래서 부정소. A가 정자가 이동하는 관, 정자가 이동하는 파이프, 그래서 무슨 관? 수정관이라 불렀거든. A에서 정자, 난자 만나 수정하는 거 아니지. 보기 1번 같은 거 맞는 보기로 고쳐볼게. 수정을 하는 장소는 A가 아니고 그림에 나와 있는 알파벳 중에서는 어디로 고쳐야 돼? 김지환!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A가 아니고 어디? 야, A에서 일어나면 남자 쪽에서 수정하는 건데 그럼 남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냐? 어디서 해야 돼? 여자 쪽에서 해야 돼. 여자의 수란관에서 해야 돼. D에서 해야 돼. 수정은 어디라고? 수정은 여기라고. 수정은 저기고 착상이 어디야? 착상이 여기야. E를 뭐라 그래? 난자 만들어내는 장소 어디? 난소. 난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라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난자 뽑아내는 거. 난자 배출하는 거. 난자 배출하는 거 줄임말로 배란이라 그래. 그래서 2번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쪼잔하게 틀렸죠. B와 E에서가 아니고 어디랑 어디에서? C와 E에서입니다. 부정소는 성호르몬을 직접 배출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냥 뭐 하는 데 뿐이에요. 정자가 잠시 들렀다 쉬어가는 휴게소예요. 정자 휴게소. 정자 휴게소. 휴게소가 뭔지 알아? 미안. C에서 정자가 성숙하여 운동성을 갖는다. 그쵸? 휴게소에서. 어디에서? C가 아니고 B에서. 잠깐 멈췄다가 뭐 하고 가세요? 네가 난자 만나기에 적합한 상태로 조금 성장하고 가세요. 어디에서? 부정소에서. (4번에) D에서 초기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D에서 초기 세포 분열. 수정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 바로 뭘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직후에 바로 난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성숙한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이 일어난다. 맞는데 F가 아니고 다만 어디다? E에서 일어난다. 출산은 수정 후 며칠? 266일. 착상이 수정 후 약 얼마? 약 일주일, 약 7일. 옆에 소리 지르시는 분 누군지는 혹시 모르시는 분? 어? 원장님. 짜증나. 형성된 난자에는 항상 X 염색체가 들어있다. 맞아, 아니야? 난자의 X 염색체가 지금 그것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난자는 성염색체가 둘 중 하나가 아니고 무조건 X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 가는 체세포 분열, 나는 생식세포 분열. 아니죠. 둘 다 생식세포 분열. 맞습니다. 뭔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 반응들을 봐서는 생식세포 분열을 다시 풀어야 될 것 같다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자, 생식세포 분열과 관련된 복습이 가능한 게 5번 문제인 것 같으니까 5번으로 갈게. 5번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대략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전지우! 일단 생식세포 분열은 한 번 일어나는 거야? 두 번 일어나는 거야? 총 2번 일어나서 딸세포 총 몇 개 만들어야 돼? 총 4개 만들어야 되잖아. 대답 잘 나오네. 그러면 좀 간소화해서 그려볼게. 간소화해서 어떤 인간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DNA량을 내가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쓰고, 어떤 인간의 세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원래의 염색체 수를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게. 얘가 정자를 만드는 세포든 난자를 만드는 세포든 일단 기본적인 염색체 수는 항상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몇 개? 항상 46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DNA량을 한번 자연수 2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저 세포가 무슨 분열을 거치고 나서 감수 1분열을 거치고 나서는 딸세포 일단 몇 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몇 개? 2개. 분열 한 번에 무조건 딸세포 2개.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1분열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얻어낸 2개의 딸세포는 일단
이거 대답 잘해라. 대답 잘하면 쉬는 시간 줄게. 1분열 끝날 딸세포에서 염색 채수 몇 개여야 돼? 23개. 왜? 잘렸어. 그 잘리는 걸 뭐가 잘린다고 표현하는데? 염색 분체 분리라 그래. 아니면은 상동 염색체 분리라 그래. 상동염색. 둘 중에 뭐야? 나 왠지 답이 이건 것 같다. 손. 답이 이건 것 같다. 손. 손 안 대면 쉬는 시간 되고 맞죠? 어떻게 쪼개지는 거죠? 차이점이 뭐야? 그림으로 알아야 돼. 염색 분체 분리는 그냥 일렬 배열되어 있는 것들이 가운데가 쭉 찢어지는 거고 였고 그지? 상동 염색체 분리는 뭔데? 똑같이 생긴 애들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가 찢어지는 거 그게 상동 염색체 분리였고 이런 분리가 일어나면 항상 염색체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야 그럼 이 순간 이 딸세포들의 DNA량은 얼마여야 돼? 그대로 2로 가면 돼 안 돼? 그대로 2로 가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요? 맞아요. 왜 맞죠? 감수 1분열 거치다가 중간 단계에서 뭐를 했을 거니까 저 DNA량이 곱하기 뭐가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니까 곱하기 2가 되는 순간이 있었으니까 DNA량을 곱하기 2로 하는 DNA를 합성하는 세포 분열 주기 그거를 무슨 기라 그러는데 뭔 기 있잖아 뭔 기. 뭔 기? 간기. 간기를 거쳐서 원래 DNA량이 2였던 세포가 4가 됐을 거고 4가 된 시점에서 둘둘로 쪼개져서 딸세포가 저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분열 끝나고 나서는 텀 없이 그대로 바로 2분열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2분열로 넘어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2분열 끝난 이후에 내가 얻어야 되는 딸세포는 총 4개야. 안에 들어갈 숫자 불러봐. 염색체수 전부 몇 개씩? 몇 개씩? 네.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체수 감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어요? 감수 2분열에서 분리되는 건 뭐니까 전부 다? 이걸로 일어나니까 염색 분체 분리로만 일어나니까 그래서 2분열에서는 염색체 개수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23, 23, 23, 23, 23, 23, 23, 23으로 다 유지가 되고 다만 쪼개졌을 때 DNA 량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된다? 다 반씩으로 다 줄어들어야 되는 거 맞지?